에이 또 뭐 외국에서 뭘 만들어가지고 보고 나니까 조금 다르더라고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가까이 미래의 이야기인 것 같아가지고 친구들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아기를 낳고 나서 친구들도 다 학원에 가 있고 그 분위기가 아기도 왜 안 보냈냐 압박감에 보낼 수밖에 없게 되고 돈이 드니까 일을 해야 되잖아. 또 가족이랑 시간 보낼 시간도 없고 이러니까 아기 생기면 어떡하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영국에서 온 데이비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핀란드에서 온 율리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일본에서 온 민호리라고 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독일에서 온 다니엘입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요즘에 한국에서 좀 핫한 그 유튜브 영상이 있는데 대한민국은 끝났다? 그 South Korea is over? 완전 스파이시 제목 맞죠? 네, 그쵸. 보셨나요? 보셨죠? 그리고 알고리즘도 계속 저한테 그거 추천. 그죠? 하더라고요. 계속 나왔죠. 맞아요. 근데 그거 뭐 벌써 1000만 회 시청된 것 같은데 일단 보고 나서 짧게 소감 좀 사실 제목 처음 봤을 때는 보기 싫었어요. 에이 또 뭐 외국에서 뭘 만들어가지고 또 뭐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보고 나니까 기대하고 조금 내용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크게 와닿은 거, 해석은 다를 수가 있지만은 숫자라는 거 거짓말 말은 못한다, 그런 생각했어요. 그게 독일을 만드는 독일에서 만든 제작인 것 같아요. 일본에서도 지금 상황이 인구가 줄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양극 다 인구가 줄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진짜 좀 심각하게 좀 진심하게 보고 좀 자기 가족을 좀 지키기 위해서라도 생각해봐야 되겠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이 걱정 먼저. 저는 어차피 뭐 한국에서도 출산율 이게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아마 여러분 그렇고 저는 뭐 많이 공감됐어요. 그리고 뭐 고령화, 뭐 저출산, 경쟁 중심 사회, 약간 워커홀릭도 많은 사회, 이런 거는 다 어차피 많이 본 일들이니까 그렇게까지 논란스럽지는 않았지만 되게 약간 현실같이 느껴졌다고 해야 되나? 그냥 이런 개념에서 이렇게 숫자도 보고 얼마나 빨리 인구가 줄어들지는 눈으로 이렇게 보니까 지금 어떡하지? 약간 이런 느낌이 나긴 했어요. 아마 영국에서도 많은 국민들이 영상을 봤어요. 진짜 인기가 많았어요. 그리고 저도 뭐 다니엘처럼 처음에 보고 싶지 않았어요. 뭐 작년에 비슷한 영상은 그 마크 만슨 작가가 I traveled to the most depressed country in the world 영상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도 그런 영상을 보자마자 이거 더 하지만 보고 나서 사실 콘텐츠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 결말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끔 이런 영상, 뭐 유튜브 영상이 타이틀은 완전 스파이시지만 그 타이틀하고 콘텐츠는 가끔 달라요. 보통은 그냥 약간 그 타이틀이 이제 시청자들 끌어올려야 되니까 조금 더 막 드라마틱하게 하는 것 같고요. 전 사실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처음에는 우리 지금 얘기한 것처럼 사우스 코리아에서 어서서 그런 느낌 들다가 우리나라가 비상 상태다, 최근에 이 얘기 그렇게 정치적으로 나왔잖아요. 근데 이거를 보고 나니까 비상 상태는 이미 20년 전에 왔구나, 그런 생각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숫자적인 거니까 우리 아직 느끼는 거는 한동안 없으니까 기차 표현 있었잖아요. 이렇게 다가오는 거. 맞아요. 또 순간에 확 이렇게 막 다 무너질 수 있다는 조금 무서운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게다가 이거 예산이 나오는 게 2060년 기준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느끼는 게 그렇게 멀지 않은 미래라고 생각하거든요. 2060년 되면 제가 딱 80세가 되잖아요. 우리 동갑이었죠? 네? 맞아요, 우리 동갑이에요. 네. 그래요? 몇 년생이에요? 80. 80. 80. 나는 81년생. 81? 오, 일, 동생이군요. 나는 딱띠, 꼬꼬대. 형님 안녕하세요. 원숭이띠. 진짜? 잠깐만. 아니죠? 나는 뭐지? 너 아니야. 80세이면 우리는 살고 있는 나이잖아요, 아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가까이 미래의 이야기인 것 같다고. 딱 우리 퇴직할 때 한국 연금이 다 사라진다. 그거는 그거는 제일 그러니까. 진짜 인상 깊었던 게 아이들이 학교가 없어지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아이가 없는 그런 세상을 그림으로 보이는 순간에 와,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사실 그 영상의 현실 사회 해석을 인정했어요. 하지만 그 미래에 대한 비전을 나는 그것을 믿지 않았어요. 미래에 대한 비전에 학교도 없고 이것도 없고 나라도 없고,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비디오에서 그 사람들이 만약 우리는 지금부터 뭐 2060년까지 똑같하게 이렇게 하면 over. 하지만 역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역사는 항상 up, down, 이렇게 하고 요즘에 문제가 많지만 나는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래도 그 아까 다니엘 씨가 말씀하시는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한다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숫자 분석으로 보면 분명히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당연히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고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게 세계적으로 생각해도 교육이랑 그 이제 발전 높은 나라들이 출산율이 낮아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낮아지겠지만 근데 아예 없어지지 않을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당연히 더 이제 서울 쪽에 계속 더 집중되거나 아니면 이제 외국인들에 대한 규칙이나 이런 거, 이민 뭐 비자 개발. 이민이나 이런 거를 뭐 국제 결혼도 많아지고 있잖아요, 솔직히. 이런 것들에 대한 해결책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것도 있고. 근데 그것보다는 이제 인식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달라질 것 같다. 저도 희망을 걸고 싶지만 근데 무서운 거 우선 이대로 갔을 때 그냥 한 3세대 정도만 지나도 우리 거의 없어진다는 거. 그리고 이미 늦었다고 하는 이유가 지금 가장 아래 세대는 너무 작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지금 출산율 확 올라가도 그래도 계속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출산율은 지금 3배로 올려야 우선 유지되는 수준이 되고 근데 유지가 되는 걸로 다시 올라가도 지금보다 뭐 3분의 1, 4분의 1 정도 수준으로 유지가 될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민으로도 이런 거 커버할 수 없는 수준이 되어서 그쵸. 인구는 근데 유지를 못해도 줄여들여도 되지 않을까요? 근데 아예 없어지면 안 되긴 한데 근데 이제 또 이제 환경적으로 생각하면 세계에서 인구는 많긴 하죠. 저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그래도 조금 건강한 수준으로 차차 내려가는 거 그러니까 지금 너무 낫겠죠. 급격하게 예. 떨어지는 것 같고 뭐 국민연금 막 이런 거랑 뭐 너희들 어떻게 케어해 줄지랑 이런 것들 진짜 문제인 것 같아요. 내가 두려운 거는 나중에 다시 올라가는 이유가 문명이 무너져서 예전처럼 그냥 거의 야생처럼 살다가 자식이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고 그런 상황이 되어야 다시 그 정도 올라갈까? 그게 조금 무서운 생각인 것 같아요. 최근에 그 출산율 조금 올라갔죠. 네, 조금만, 0.3포인트 조금만. 예, 올라갔던 거. 하지만 그것도 코로나 때문에 결혼 늦춘 사람들이 지금 조금 더 아예 나기 때문이라고도 해석이 되잖아요. 혹시 뭐 어떤 댓글 봤어요? 그 영상에서 이 영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긍정적인 느낌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일반적으로 그 영상 끝나고 어떤 뭐지 하지만 여러분 걱정 마 앞으로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그렇게 결말이 있어요. 하지만 이 영상에서 우리는 그냥 끝 처음부터 끝까지. 아이러니한 건 이렇게 출산율이 낮은 거 그것 때문에 이제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미래가 없다는 분위기 생기면은 또 사람들이 더더욱 아예 안 낳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아이를 낳아봤자 무슨 미래가 있겠어 생각이 들면은 이거 악화 순환인 것 같아요. 이거. 그러니까 무서움의 그런 분위기니까 이게 이제 낳기 어려워지죠. 그리고 이 콘텐츠는 인기가 많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콘텐츠 계속 만들고 그래서 아마 이것은 콘텐츠뿐만 아니라 이 콘텐츠는 사회한테 영향이 있을 텐데요. 이 콘텐츠는 뭐지 미래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댓글 중에 교수님 좋아요가 14만 개나 붙어 있는데 이거 좀 해석해 주시겠어요? 만약 우리는 젊은 사람들 위한 뭐 경제 문제, 우리는 그것을 무시하면 사람들이 미래로 가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이 댓글은 그 문제는 경제예요. 하지만 왜 옛날에 사람들이 돈이 많이 없었어도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은 경제 문제가 아니고 이거 심리학 문제예요. 희망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요소 있을 것 같아요. 경제적인 요소도 있고 근데 또 이제 그런 심리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뭐 문화적인 것도 네네, 있을 맞아요. 거고 저도 그 심리적인 문제라는 거 공감하는 거 그것도 우리 봤던 드라마 이 얘기가 나왔어요. 이제 옛날에는 어떻게든 어차피 아이를 낳아야 되고 많이 낳아야 어차피 나중에 안전하고 많이 낳다가 근데 나중에는 아니 나는 아이한테 다 해주고 싶다 못 해주면은 왜 나? 뭐 그런 마인드가 생기고 그러면은 확
줄이잖아요. 저는 가끔 근데 조금 화가 나는 거 지금 젊은 세대 탓으로 하는 사람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야, 얘네들이 너무 이기주의여서 아이를 안 낳는 거 아니냐, 그냥 자기 인생만 누리고, 그것도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젊은 친구들이, 그러니까 20대 사람들 보면은 뭔가 그냥 자기 힘으로 얼마나 열심히 해도 집 살 수 있어요? 뭐 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가정을 꾸려요? 답이 안 나와요. 우리는 새로운 시스템 다 필요해요. 새로운 정치 시스템도 필요하고 새로운 경제 시스템 필요하고 옛날에 잘 됐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시스템들이 조금 문제가 있죠. 우리는 집 살 수 없고 그리고 정치는 완전 폴라라이제이션도 많고 그래서 우리 새로운 시스템 필요해도 아직 안 왔어요. 그 젊은 사람들이 새로운 시스템 만들어야 해요. 우리는 만들 수 없어요. 근데 거기에도 왜 전 해결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정치는 특히 민주주의면은 그 대다수의 사람에 따라가잖아요. 근데 지금 고령화 됐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누구 위주로 굴러가겠어요? 그거 있고 또 이제 더더욱 아시아 같은 이제 한국 같은 사회에서는 아직도 이게 이제 유교 막 이런 그 이제 더 나이 많은 사람들의 말이 맞다라는 문화적인 분위기도 있으니까 조금 어린 사람들이 그냥 우리끼리는 이제 이런 새로운 제도를 못 만들 것 같은 약간 느낌이 있어요.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정치가들이가 다 할아버지거든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고. 근데 국민의 대다수가 또 할아버지 가까이 나이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맞아요, 60대, 맞아요. 70대. 이거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그럼 말을 걸 수 없는데 그 사람들이 죽어야 다음 시대가 올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반대로 말하면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안은 바꾸지 않아요. 국민 대다수가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해외에서는 어떻게 보도가 되어 있고 어떤 기사가 나오고 그런 거를 조금씩 알려주시면. 독일 스스로도 이거 그 출산율이 문제라고 그거 얘기가 많지만은, 그 한국에 대한 보도는 또 세계적으로 최저 출산율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조금 올라갔다는 기사가 있는데 읽어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결혼 늦춘 사람들이 지금 나으니까 살짝 올라간 거고 변동될 예상은 없다. 근데 약간 시청자분들이도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한국의 지금 출산율이 0.7375 정도잖아요. 그게 1위가 되면 유지할 수 있는 거 아닌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2.1 2.1 돼야 유지할 수 있다는 거를 아마 이해 못 하시고 그냥 0.7이라면 그냥 아직도 괜찮은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근데 독일하고 한국 그 경제적으로 좀 비슷한 점이 많다는 해석이 있거든요. 왜냐면 두 나라는 우선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생산 많이 해요. 서비스업보다 뭐 자동차 막 만들고 수출하고, 수출 베이스 경제 시스템 좀 비슷하고, 그래서 최근에 지금 정권 독일에서도 바꿨지만은 전 경제부장관이 한국 왔어요. 그럼 왜 한국으로 가느냐, 그런 상황이래요. 두 개 나라의 시스템이 너무, 그리고 경제 구조가 너무 비슷해서 경쟁자 되면서도 협력만 잘하면은 서로 정말 큰 도움 될 수가 있다. 그런 해서 비슷한, 지금 트럼프의 관세 등 좀 비슷한 좀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또 그 정치 상황에 대한 그런 기사가 나오는 거 혹시 있을까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한동안 혼란스러웠잖아요. 그래서 그날 계엄의 날은 저는 다행히 일찍 잤어요. 그래서 일어나 보니까 이미 다 그러니까 뭐 다 끝나진 않았지만 그 제일 극단적인 거는 끝난 상황이었는데, 독일 친구부터 연락이 왔어요. 너 괜찮냐? 거기 무슨 일이냐? 그래서 뭔 소리를 하는 거지? 그 과정에 대해서 우선은, 물론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는 다들 너무 놀랬고 그랬지만 그 시민의 반응, 국회의원들의 반응 덕분에 그거는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지금 막 그 행정까지 다 끝났으니까. 그래서 한국 민주주의의 이렇게 생존력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거는 되게 지금 좋게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때는 좀 물론 논란이 컸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 좀 잘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늘 피규어가 되는 거, 특히 독일에서는 교육이거든요. 독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독일 교육 시스템 문제가 많다, 우리 학생들이 평가는 너무 낮다, 세계적으로 비교하는 비사나 이런 거. 비사 결과가 옛날에 한번 독일은 생각보다 엄청 낮게 나온 적이 있어가지고 비사 충격이라고 그때 불렀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 찾아서 어디서 잘 나오느냐, 늘 모범으로 나오는 거 하나는 핀란드 그리고 한국도 이렇게 잘 나오니까. 근데
사실 독일에서 핀란드를 훨씬 좋게 평가를 해요. 왜 그러느냐, 한국은 압박으로 이렇게 잘하고, 그래서 요새도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 übermüdete Überflieger,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지친 모범생들. 그래서 너무 아이들이 자기 진짜 어릴 적 시절 막 그것도 포기해야 되고 공부만 하고 너무 조금 잔인한 점도 있다. 그래서 그렇게 낼값 내면서 그냥 점수를 받아야 되겠느냐. 그래서 독일은 차라리 핀란드처럼 이렇게 자유로운 아이들의 정신건강 생각해서 좋은 교육 시스템 낫지 않느냐. 근데 핀란드에서는 또 이제 그 한국 교육 시스템에 대한 거를 이제 보도하는 방식이 핀란드는 부드러운 교육 시스템, 한국은 되게 강하고 센 이제 이런 차가운 교육 시스템, 약간 이렇게 많이 보도하더라고요. 왜냐면 핀란드 입장에서는 어차피 비자 같은 이런 이제 국제적인 시험에서 비슷한 수준으로 나올 거면 왜 그렇게까지 공부를 시켜야 하나? 약간 이거 이제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때 있고, 저희 핀란드에서는 오히려 뇌한테 쉬는 시간을 많이 쳐야 이제 학습이 더 잘 된다 이런 건데, 이제 한국에서는 오히려 이거 다 풀기 전에는 너는 못 찬다 약간 이런 거 있으니까 이게 되게 충격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핀란드에서 학생들 호기심 키우고 그거 배우고 싶은 마음, 그거 잘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배우고 싶어서 하는 거지, 시험 때문에도 아니라 살려고 배워야 되는 것들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막 홈워크도 없고 학교 끝나면 놀고. 저도 아이가 있잖아요. 아이 있으시. 네, 2명이 있어요. 근데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인데 아이가 벌범 끝나고 노는 사람이 없어요. 친구가 없어요. 아이고. 다 다른 학원 가거나 뭐 태권도 가거나 하니까 우리 아이랑 또 같은 동에 한일부부의 아이가 있는데 그 둘이만 같이 큰 공원에다가 둘이만 놀고 있어요. 시골에 오세요. 시골에 학생이 많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시골 가도 네. 공부는 많이 시키고 뭐 이것저것 학원도 가야 되고, 약간 일본이랑 완전 다른 부분이 이 부분. 일본에서는 좀 더 자연스럽게 자기가 호기심 가질 수 있게끔 교육하고, 학교 끝나고 공원 가면 아이들이 깎자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거 가끔씩 생각 드는 거, 왜 한국에서 이런 거 바꾸기 그렇게 어려울까요? 그러니까 뭔가 바꾸려고 하면은 심지어 학부모들이 또 막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원들 시간 막 줄이거나 막 이런 식으로 가면은 하필은 왜 부모들 막 반대를 할까요? 물론 자기 자식도 성공해야 되니까 못 가면은 뭐 떨어질까봐 그런 두려움 때문일 것 같은데, 공부 안 하면 나쁘다라는 식으로 교형하는 게 있어가지고 저는 그거는 좀 과연 그게 맞는 건지, 진짜로 맞는 건지. 근데 한국에서 이제 애기들 있는 친구들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원래 이제 애기 낳기 전에는 학원에 안 보내겠다라는 생각이 많았다고 하는데, 이제 애기를 낳고 나서 이제 딱 말씀드렸던 것처럼 친구들도 다 학원에 가 있고 그 분위기가 안 보내주면 오히려 애기도 왜 안 보냈냐 하고 똑같이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를 이제 안 하면 또 떨어지고 뭐 약간 이런 것 때문에 압박감에 보낼 수밖에 없게 되고, 근데 보내니까 돈이 들잖아. 그럼 돈이 드니까 일을 해야 되잖아. 일을 이제 많이 하면 또 가족이랑 시간 보낼 시간도 없고, 이러니까 또 이거만 생각하면 애기 생기면 어떡하지? 맞아. 거기서부터 또 결혼도 안 하고 싶어지고, 그러니까 그냥 혼자 살아야겠다. 집도 비싸니까 못 사고. 그렇죠. 비교 문화 심하고, 그리고 그 남의 시선, 그 눈치 항상 다른 사람을 보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우리는 당연히 한국 교육 시스템을 지금은 비판할 수 있지만 그 옛날에 그 시스템은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왜 한국은 이제는 민주주의 나라 맞죠? 민주나라 되고 싶다면 교육 중요해요. 교육이 없었다면 옛날에 독재자 시대에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문제가 있지만 옛날에 성공했어요. 이 시스템은 당연히 뭐 약한 점, 뭐 나쁜 점이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좋은 점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나이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이거 괜찮았어요. 그래서 계속 한다고 말해요. 하지만 뭐 시스템은 바꿔야 해요. 있었던 시스템 있기에 한국은 제일 빨리 발전해왔잖아요. 그래도 이제는 조금 생각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호기심 중요하고 공부만 시키면. 그렇죠. 아마 그 시대가 다르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런 학생들이 필요했어요. 이게 막 공장이나 막 다른 데서 일하려면 약간 이런 것도 있는데 지금은 또 조금 다른 방식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출생률에 대한 그런 기사가 혹시 있나요? Finlandissa 있었었어요. Etelä-Korean ahdinko syvenee. Koirille 네? myydään jo enemmän rattaita kuin lapsille. 알아들었죠? 무슨 얘기냐면 요즘 이제 한국에서 애기들을 위한 유모차보다 강아지를 위한 유모차가 더 잘 팔린다. 지금 한국의 저출산이 아예 뭔가 한국의 큰 그 소비 트렌드 그 트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 그거를 생각하면서 하면 앞으로 더 쉽지 않을까 싶어요. 출산율이랑 그 이제 경제 한국과 경제에 대한 기사도 갖고 왔는데 한국에서 일부 여성 그 엄마들은 기생충이라고 부르는 극단적 사회 분위기. 막 여기서는 경제적 위기와 저출산을 깊이 연결돼 있으니까 사회 분위기 변화 없이는 그 해결이 어렵다고. 근데 그거는 저는 확실히 동의해요. 이게 당연히 지금은 다들 뭐 여자들이 더 아기를 낳아야 된다. 막 안 낳으면 이기적이다. 막 약간 이렇게 하는 것도 있어서 그래서 나오면 잘했다 막 이렇게 하지만 돈도 벌어야 되고 뭐 집안이 뭐 약간 이게 여러 가지 압박감이 있으니까 여자도 돈벌이가 돼야 되니까 사회적인 그런 거는 많이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영국에서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만약 나는 뭐 영국 신문을 위해 기사를 쓰고 싶다면 당연히 그 부정적인 관점 필요하죠. 그 이런 뉴스 자주 나와요. 영국에서. 그래서 뭐 당연히 이거 진짜 뉴스예요. 그리고 세계에서 이거 완전 낮은 그 출산율. 영국 신문에 한국은 어떤 아시안 디스토피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식당은 괜찮아. 기차도 괜찮아요. 깨끗해요. 표 계산도 괜찮고 당연히 이거 완벽 나라 아니지만 나는 괜찮지만 그 영국 국민들이 문제가 많아요. 그 어두운 사회 라고 생각해요. 그런 느낌이 있어서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사가 그 영국인 사람한테 comforting 느낌 줬어요. 우리도 문제가 있어도 그 사람 문제 더 있어서 우리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어두운 장면만 보여주고 맞아.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영상에 나왔던 건데 2040년 정도가 되면 대한민국 인구가 450만 명 줄이고 그 후에 매년 50만 명씩 인구가 줄이고 450만 명이라고 하면 거의 부산하고 뭐 수원 그건 거의 핀란드 거의 인구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올해 550만 명이라서. 아이고. 명이라서. 그런 거를 좀 요즘에 생활하면서 느끼는 게 있는 건지 체감으로 느끼는 거 있는 건지 느끼죠. 왜냐면은 저 어릴 적 우리 한국 왔을 때 그때 80년대 그때는 골목마다 아이들이 바글바글했어요. 저도 그때 사촌이나 아니면은 또 저보다 나이 많은 사촌 많으니까 그 나이 또래인 조카들 우리 어른이 아이 주변에 우리 가족에도 너무 많았어요. 근데 지금 후세대 보면은 그냥 몇 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대가족에서 오셨는데 거기 남매 8 보통은 그 이모 삼촌들 아이들 한 2명에서 4명 정도 진짜 세대마다 이렇게 확 줄어드는 것도 보이고 그냥 정말 가장 극단적인 거는 그때 너무 아이들이 어디를 봐도 많았는데 지금은 아이들 일행 지나가면 아이고 얘네들이 자기가 귀한 줄을 알고 있을까? 그때 다니엘 씨가 한국에서 학교 다녔죠? 아니요, 저는 학교는 그 독일에서 다녔는데 아. 방학 때 우리 막 한국 오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가족. 그때 독일에서는 한 클래스 하나에 몇 명 학생들이 있었죠? 초등학교 때는 한 20명 조금 넘게 20명 정도. 독일은 22명, 23명 정도였어요. 그 당시. 한국은 그때 아마 훨씬 많았을걸요? 그쵸. 영국에서는요? 며칠 전에 장인어른한테 이야기했을 때 그 장인어른 뭐 학교 다닐 때 50년대 한국에서 한 클래스에서 70명이었어. 그래서 선생님은 그냥 왕이었어. 선생님 아니고 어떻게 70명 관리할 수 있는지. 그래서 선생님 완전 힘이 더 많고 우리는 영국에서 비슷해요. 근데 우리 세대까지만 해도 그쵸. 한국에서는 그 아이들 막 손가락 막 때리고 네, 맞아. 그런 문화였잖아요. 네. 일본에서 학교 다닐 때는 40명 정도 있었거든요. 선생님도 때리고 그게 교육이었어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아들이 한 클래스 하나에 25명까지라고 뭔가 적응하고 있대요. 그거는 좋은 것 같아요. 핀란드에서 저도 어렸을 때는 그거는 제가 94년생이라서 좀 시기가 다르지만 여기 이제 한국에서 고등학교 1년 동안 다녔을 때 저희 반에
거의 40명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있을 수 있는지. 근데 오히려 핀란드는 요즘은 너무 애들 없으니까 없애는데 근데 이제 같은 학교에 다 들어가니까 반 크기가 너무 커지니까 그것 때문에 많이 이제 또 부모님이 슬퍼하고 있으면 뭐 한 5년 전까지 제가 그 일본 식당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가게가 마곡 쪽에 있어가지고 거기 마곡 가면 새로운 건물 쫙 큰 거 있잖아요. 그쪽에 가면 배달 간 쪽이 있거든요. 근데 갔는데 다 완룸 작은 방이 쫙 있어요. 한 건물에 1000세대. 거기 젊은 애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아니에요. 춘령 아저씨, 춘령 아줌마 분들이 혼자 계셔요. 그게 좀 봤을 때 이게 대한민국이 약간 좀 1인 세대가 많아지고 있고 결혼도 안 하는 세대가 있고 아이가 많이 줄어지고 있구나라고 좀 체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거 약간 고령화나 이런 거를 볼 때 너 이제 한국 사실 여행으로도 많이 다니는데 이게 확실히 인구가 약간 서울에 집중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저도 아니면 제 친구들도 많이 다른 이제 뭐 지방에서 살고 싶긴 한데 그리고 나라에서도 그거 원하잖아요. 근데 이제 기회가 솔직히 좀 적은 것 같아요. 지방에 갔을 때는 이제 할 수 있는 것도 제한돼 있고 그러니까 좀 생각보다 쉽지는 않더라고요. 또 하나는 제가 봤을 때는 문제점은 이게 한국에서 학교가 제일 좋은 학교 서울에 있다라는 인식이 있어서 내 애기가 좋은 학교 다니려면 서울에 가야 된다라는 좀 생각이 있는 것 같고 그거는 좀 어떻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예를 들어 핀란드 같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가장 좋은 학교는 집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 그러니까 이런 인식이 있어서 약간 그런 다른 도시에 가야 된다는 생각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런 거는 좀 어느 정도의 문제 아닐까 싶어요. 아까 전에 그 뭐 지방을 말씀했죠. 어떤 사람 생각에는 서울은 서울, 뭐든 다 지방이야. 그 서울은 서울, 그 다른 것은 뭐 부산도 지방, 대구도 지방. 하지만 한국에서 그 인서울 문화가 아주 심해요. 서울 안에서 불편하게 살 수 있고 지방에 편하게 살 수 있고 나는 서울 선택해요. 어떤 사람들이 그런 생각이 있어요. 한국 기사를 하나 봤는데 요즘에 부산보다 인천이 경제적으로 강하다고 그만큼 지방에 있는 분들이 수도권으로 경기도 그리고 서울에 올라오고 있다고 요즘에 부산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뭐 식당 운영이나 그런 거 다 하고 있고 젊은 애들이 많이 줄여지고 있다고. 그래서 그거 이상하죠. 왜냐면 그 부산은 가보면은 서울보다 생활의 질이 더 높겠다는 생각 들거든요. 날씨가 더 좋죠. 여름엔 덜 덥고 바다 겨울은 있죠. 그렇게 춥지 않고 바다 있고. 회도 있고. 저 부산에서 1년 살았거든요. 아우 참 좋았어요. 서울에서 애기 낳기가 좀 무섭더라고요. 근데 유리아는 그 뭐 술 좋아하잖아요. 아 예. 그래서 부산. 네, 그런데 영상을 보면 2023년 1월 출산율이 작년 대비해 11.6포인트 증가됐고 그거를 보면서 느끼는 게 한국이 가족 그리고 뭐 사랑의 가치를 좀 더 뭐라고 할까 살려서 다시 회복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뭐 변화를 좀 더 할 수 있는 가능성 있을까 여러분들이 생각이 어떻을까 좀 한국 미래에 대한 좀 긍정적인 의견을 좀 일반적으로 우리는 문화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문화는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이에요. 그래서 왜 옛날에 사람들이 아이들이 많죠. 왜? 그 유용했어요. 그 노장에 아이들 많이 필요하고 이제는 우리는 아이들 많이 필요 없고 앞으로 우리 필요해서 그 문화는 바꿀 거예요. 요즘에 우리는 완전 극한 콘텐츠 인기가 많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아침부터 밤까지 완전 부정적인 내용 보고 우리나라는 굿이야. 당연히 뭐 옛날에 한국 사회에서 그 완전 프로파간다 많았어요. 그 북한처럼 그 애국가도 있고 이거 많고 우리는 그런 세대에 다시 살고 싶지 않지만 젊은 사람한테 다른 메시지 보내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젊은 사람들이 너는 할 수 있다. 어려워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젊은 사람을 믿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약간 생각하는 거는 사실 주변에 제 나이대 친구들도 요즘 출산하는 친구들 꽤 많더라고요. 생각보다는 당연히 지금 숫자적으로는 출산율이 아직 낮고 주변에 내 아기를 안 낳겠다고 하는 딩크 커플들도 있고 막 이러는데 특히 젊은 사람들한테 생각이라 이런 거를 바뀌면 좋다고 하셨는데 아기들은 지금 부담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부담보다 그 선물 그리고 그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사실 되게 단순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 되게 큰 것 같아요. 아기를 통해서 내가 뭘 새로운 거 경험할 수 있는지와 그러니까 뭐가 없어지는지 이런 거보다 약간 그거를 잘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여기로 뭐가 이제 새로운 가치가 뭐가 생기는지 거기에 집중하면 조금 더 쉽지 않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지금 이런 걱정이 많은데 그래도 애기는 3명이나 낳고 싶어요. 지금 급해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그 뭐 주거 문제든 아니면 육아 비용이든 이런 것들 뭐 경력 단절 같은 이런 문제들을 좀 어떻게라도 좀 해결해야 될 것 같고요. 뭐 당연히 지금도 노력은 어느 정도 하고 있지만 훨씬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뭐 이렇게 그냥 던져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니까요. 이런 부분에서 좀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변해지면 그 사회 분위기가 따뜻해지면서 이런 문제들도 조금이라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국가한테 얘기해드리고 싶은 거는 주거 문제부터 좀 해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독일도 지금 한참 글생률 문제 막 그 논의가 돼가지고 이거저거 정책을 다 해봤어요. 우선 결론적으로 나오는 거 돈 주는 거는 효과가 0이래요. 물론 저는 그래서 돈 주는 거 지원을 주는 거 반대하진 않지만은 근데 조금이라도 효과가 있는 거는 우선 돌봄 시설 극단적으로 늘어났어요. 아이들 돌봄 시설 이렇게 맡길 수 있게 하는 거 법적으로 권리로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시자치들이 거의 강제로 이제 돌봄 시설 늘려야 되는 상황 되었어요. 그거는 조금 출산율 높이는 효과가 있었대요. 근데 독일도 한국하고 제 생각은 비슷한 문제가 있는 게 아이들은 좀 너무 이른 나이에 맡기면은 안 좋은 엄마다. 까마귀 엄마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프랑스는 완전 달라요. 거기는 정말 태어나고 석 달 된 아기들도 맡겨요. 물론 저도 그거 생각하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거 맞나? 생각은 들면서도 근데 프랑스는 출산율이 독일보다 훨씬 높아요. 1.9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뭐 이민자 많이 나와서 그렇다 그런 얘기도 있지만 그리고 여자들이 그냥 아이들 맡기면서 자기 커리어도 잃어버리진 않고 물론 우리 문화를 바꿔야 되는 것도 동감하고 뭐 이런 정책도 해야 되지만은 재미있는 거 한번 봤어요. 그 혹시 피터 자이한이라는 뭐 지리 정책 학자인가 유튜브 많이 해요. 제가는 뭐 다 뭐 동의하진 않지만은 말하는 거 근데 재미있는 영상 한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출생률 문제 세계적으로 제일 극단적인 케이스니까 근데 마지막으로 말하는 게 뭐였냐면은 절대 한국 사람들 과소평가하지 마라. 그 민족이 어떤 대책을 이제 세울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된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생각지 못한 거 혹시 있을까요? 대단한 민족이니까 뭔가 뭐 해내지 않을까? 뭐 여러분들이 진짜 금전적인 의견만 나와가지고 대한민국이 앞으로 뭐 미래에 희망밖에 없는 것 같은데 아니 저도 애기 키우는 부모로서 한국에서 일단 제가 살고 있는 동네가 아파트 단지인데 생긴 지 한 3년 정도 되고 거기에는 그 애기 있는 가정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 아들이 다니고 있는 초등학교 1학년 12반 반이거든요. 방이 12개 있어. 그게 1학년, 2학년, 6학년까지 그러니까 6학년까지 하면 72반이 있는 거예요. 1,700명 정도 학생 수가 있어요. 거기에 있으면 뭔가 어디 가서도 애기밖에 없어요. 애기 키우기에 만들었던 동네라서 그래서 부모님끼리도 비슷비슷한 나이에 애기가 있기 때문에 말도 잘 통하고 다 애기 키우기 위해 협력하는 그런 동네가 좀 더 많아지면 좋을 것 같고 아이들한테 좋은 환경 이렇게 특수한 동네 말고 사회 전체가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됐어야죠. 그래서 제가 좀 일본 속담인데 우리가 바꾸면 아이가 바꾸고 아이가 바뀌면 미래가 바뀐다라는 아직도 늦지는 않았어요. 우리부터가 바뀌어야 되는 그런 마인드 빛나는 미래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주제가 좀 스파이시한 주제였는데 다음에는 또 재미있는 주제 아니면 뭐 좋은 주제로 해가지고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